칫솔과 수건을 그냥 두고 나왔기에 저녁나절 다나베네 집으로 갔다. 유이치는 외출을 했는지 집에 없었다. 나는 멋대로 카레를 만들어 먹었다. 나한테는 여기서 밥을 지어 먹는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자신에게 물은 질문의 답을 멍하니 곱씹고 있었더니 유이치가 돌아왔다. 어서와 라고 내가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몹쓸 짓도 하지 않았는데 그의 눈을 볼 수 없었다. 유이치, 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모레 이즈에 가게 됐어. 그래서 방 엉망인 채로 그냥 나왔거든. 좀 치우고 가고 싶어서 오늘은 집에 갈게. 카레 남아있으니까 먹어. 그래. 그럼 차로 데려다 줄게. 라며 유이치가 웃었다. 차가 달린다. 거리가 미끄러진다. 이제 5분이면 내가 사는 아파트에 닿는다. 유이치, 내가 말을 꺼냈다. 응? 핸들을 잡은 그가 말했다. 우리 차 마시러 가자. 짐도 싸야 하고 바쁜 거 아니야? 난 아무 상관없지만. 아니, 차가 너무 마시고 싶어서. 그럼 가지 뭐. 어디로 가지? 저기 그 미용실 위에 있는 홍차 전문점. 거기로 가자. 너무 멀잖아. 괜찮아. 거기가 좋을 것 같아서. 좋아. 그렇게 하자. 영문도 모르는 채 그는 아주 친절했다. 나 기분이 굉장히 우울하니까 지금 당장 아라비아로 달 구경하러 가자고 해도 응? 하고 간단히 대답해 줄 것 같았다. 2층에 있는 그 조그만 가게는 아주 조용하고 밝았다. 하얀 벽에 둘러싸여 있는 실내가 난방으로 따뜻했다. 제일 안쪽 자리에 마주보고 앉았다. 다른 손님은 없고 영화의 사운드 트랙이 희미하게 흐르고 있었다. 유이치, 곰곰 생각해보니까 우리 둘이서 찻집에 들어온 거 처음 아니야? 굉장히 이상하지만 나는 말했다. 그런가? 유이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는 내가 싫어하는 얼그레이라는 냄새나는 차를 마시고 있었다. 다나베네 집에서 깊은 밤이면 종종 이 비누 같은 냄새가 났던 기억이 난다. 고적한 한밤중에 내가 조그만 소리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있으면 유이치가 방에서 나와 홍차를 끓였다. 너무도 불확실한 시간이며 마음의 흐름 속에서도 감각에는 여러 가지 역사가 새겨져 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그러나 소중한 일들이 이렇게 불현듯 겨울의 찻집에서 되살아난다. 너와는 항상 차를 꿀꺽꿀꺽 마신 기억이 있어서 설마 싶었는데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군. 그렇지? 이상하지? 나는 웃었다. 왠지 모든 게 현실 같지가 않아. 유이치가 퀭한 눈으로 장식 스탠드의 불빛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굉장히 지쳐있는 모양이야. 그럼 당연하지. 조금은 놀란 내가 말했다. 하긴 미카게도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지쳐 있었지. 지금도 생각나. 텔레비전 보다가 지금 저거 무슨 뜻일까 싶어서 소파에 있는 너를 올려다보면 아무 생각도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았지. 지금은 이해할 수 있겠어. 요이치, 내가 말했다. 유이치가 나한테 차근차근 말할 수 있을 만큼 침착한 게 너무 다행스러워. 거의 자랑스러울 정도야. 말투가 뭐 그래? 영어를 번역한 것처럼. 유이치가 불빛을 받으며 미소 짓는다. 감색 스웨터를 입은 어깨가 흔들린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 라고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이렇게 밝고 따스한 장소에서 서로 마주하고 뜨겁고 맛있는 차를 마셨다는 기억에 빛나는 인상이 다소나마 그를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언어란 언제나 너무 노골적이라서 그러한 희미한 빛의 소중함을 모두 지워버린다. 밖으로 나가자 투명하고 파란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얼어붙을 듯 추웠다. 차를 탈 때면 그는 늘 반대쪽 문을 열어 나를 먼저 태우고 나서 운전석에 올라탄다. 차가 움직이고 내가 말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한테 문 열어주는 남자 드물어. 폼나는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에리코 씨한테 그렇게 교육받았거든. 유이치가 웃으며 말한다.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서 아예 차에 타지도 않았는걸? 남자인 주제에. 나도 웃는다. 그래, 맞아. 남자인 주제에. 스르륵. 막처럼 침묵이 내려왔다. 거리는 밤이다. 신호를 기다리느라 멈춰있는 차 앞으로 오가는 사람들은 셀러리맨이나 오엘이나 젊은이나 노인네나 모두 빛나고 아름답게 보인다. 조용하고 싸늘한 밤의 장막 속에서 스웨터와 코트에 감싸여 모두 어딘가 따뜻한 곳으로 향하는 시각이다. 그런데 문득 아까 그 무서운 그녀한테도 유이치가 문을 열어주었을 거란 생각이 들자 갑자기 안전벨트가 답답해졌다. 그리고 이게 질투란 걸까? 싶어 경악하였다. 어린아이가 통증을 학습하듯 알기 시작하였다. 에리코 씨를 잃고 두 사람은 이렇게 어두운 공중에 뜬 채로 빛의 강속을 달리면서 하나의 대단원을 맞이하려 하고 있다. 안다. 공기에 새기며 달 모양, 지금 달리고 있는 검정 밤하늘로 알 수 있다. 빌딩도 가로등도 서글프게 빛나고 있다. 내 아파트 앞에서 차가 멈추고 자, 그럼 선물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유이치가 말했다. 이제 혼자서 그 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가자마자 식물들에게 물을 줄 것이다. 역시 장어파이가 좋을까? 내가 웃으며 말했다. 가로등 빛이 유이치의 여벌구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장어파이라고? 그건 도쿄역에 있는 매점에서도 파는데. 그럼 녹차? 와사비 절이면 어떨까? 뭐? 난 별론데. 맛있어 그거? 나도 청알 절인 거 말고는 별로야. 그럼 그걸로 사지 뭐. 나는 웃으며 차문을 열었다. 순간 따뜻한 차 안으로 찬바람이 휙휙 불어들어온다. 아 추워. 내가 소리를 질렀다. 유이치 추워 추워 너무 춥다. 그리고 유이치의 팔에 꽉 매달려 얼굴을 묻었다. 스웨터는 낙엽 냄새가 나고 포근했다. 이즈 쪽은 좀 따뜻할 거야. 그렇게 말하며 유이치는 거의 반사적으로 다른 한 팔로 내 머리를 껴안았다. 언제 돌아오는데? 그가 말했다. 가슴으로 직접 목소리의 울림을 들었다. 3박 4일이야. 나는 살며시 그에게서 몸을 떼며 말했다. 그때쯤이면 조금은 기분이 좋아져 있을 거야. 그럼 또 차 마시러 밖으로 나가자. 유이치가 나를 보며 웃었다. 응 이라고 대답하고 나는 차에서 내려 손을 흔들었다. 오늘 있었던 기분 나쁜 일은 일단 없었던 일로 하자. 차를 배웅하면서 나는 생각했다. 내가 그녀보다 낫다느니 못하다느니 누구에게 말할 수 있으리. 누구의 위치가 가장 좋은지 따위 모두 합해보지 않는 한 아무도 모른다. 더구나 그 기준은 이 세상에 없고 이렇게 추운 밤 속에서는 더욱이 모른다. 전혀 가늠할 수 없다. 에리코 씨에 관한 추억, 제일 슬픈 것. 무수한 식물을 창가에 놓아두고 길렀던 그녀가 제일 처음 산 것은 파인애플 화분이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한겨울이었어. 에리코 씨가 말했었다. 미카게 씨, 그땐 나 아직 남자였거든. 잘생기기는 했지만 쌍꺼풀도 안 진 데다 코도 좀 낮았지. 성형수술하기 전이었으니까.
그 시절의 내 얼굴이 이제 생각나지 않아. 조금 쌀쌀한 여름날의 새벽녘이었다. 유이치는 외박을 하여 집에 없었고 에리코 씨가 손님한테서 받은 고기 만두 꾸러미를 가지고 돌아왔다. 나는 늘 그렇듯 낮에 녹화해둔 요리 프로그램을 메모를 하면서 한참 보고 있는 중이었다. 파란 새벽녘 하늘이 동쪽부터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다. 애써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먹을까요? 라 말하고 레인지에 데우면서 제스민 차를 끓이고 있는데 느닷없이 에리코 씨가 그 얘기를 꺼낸 것이다. 나는 약간 놀랐지만 가게에서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던 모양인지 싶어 졸린 눈으로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치 꿈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옛날에 유이치의 엄마가 죽었을 때 말인데 내가 아니고 그 아이를 낳은 당시 남자였던 나의 아내 말이야. 그녀는 암이었어. 점점 상태가 나빠질 무렵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였으니까 유이치를 동네 사람한테 억지로 떠맡기고 매일 간병하러 갔었지. 회사 때문에 출근하기 전과 퇴근 후에만 가능했지만 그때만큼은 내내 붙어 있었어. 일요일에는 유이치를 데리고 같이 갔는데 하기사 무슨 일인지도 모를 만큼 어렸을 때니까 그 시절에는 희망도 다 절망처럼 여겨졌었어. 하루하루가 우울했지. 당시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그래서 더욱 절망적이었던 거야. 에리코 씨는 마치 달콤한 과거를 회상하듯 속눈썹을 내리깔고 말했다. 파란 공기 속에서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아름다웠다. 병실에 살아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 어느 날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 살아있고 태양과 관계가 있는 식물이 좋겠어. 꼼꼼하게 보살펴주지 않아도 되는 아주 큰 화분을 사달라고 말이야. 평소에는 뭘 사달라고 하는 법이 없는 아내가 응석을 부리는 게 기뻐서 단박에 꽃집으로 달려갔지. 그야말로 남자였던 나는 벤자민이니 세인트 폴리아니 하는 식물은 모르고 선인장은 좀 못하고 그래서 파인애플을 샀던 거야. 조그만 열매가 매달려 있어서 알기가 쉬웠으니 말이야. 화분을 껴안고 병실로 들어갔더니 그녀가 정말 기뻐하더군.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면서 말이야. 끝내 말기가 되어 혼수 상태에 빠지기 사흘 전 집에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아내가 그러더군. 파인애플 집으로 가져가라고. 얼핏 보기에는 그녀 별로 상태가 나쁜 것 같지도 않았고 물론 암이라는 것도 알리지 않았는데 유언조로 말하는 거야. 나는 움찔 놀라서 마르든 어쩌든 여기 놔두라고 말했지. 하지만 아내는 물도 줄 수 없으니까 남쪽에서 온 무성한 식물에 죽음이 깃들기 전에 가지고 가라고 울면서 부탁하는 거였어. 할 수 없이 집으로 갖고 돌아왔지. 껴안고 말이야. 남자인 주제에 나 엉망진창으로 울어서 추워 죽겠는데도 택시를 탈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처음으로 남자는 딱 질색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역까지 걸어가서 선술집에 잠깐 들러 술을 마시고 전철을 타고 돌아가기로 했지. 밤이라 봄에는 사람도 별로 없고 얼어붙을 것처럼 차가운 바람만 불었더랬어. 화분을 꼭 껴안고 뾰족뾰족한 파인애플 잎에다 볼을 대고 벌벌 떨면서 오늘 밤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파인애플과 나뿐이라고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지. 눈을 감고 바람에 온몸을 드러내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 두 생명만이 같이 슬퍼하고 있다고.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아내는 나보다 파인애플보다 먼저 죽음과 친해지고 만 거야. 그 후 아내는 곧 죽고 파인애플도 죽어버렸어.
나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몰라. 물을 너무 많이 주었거든. 파인애플 화분을 정원 한 구석에 밀쳐두고 뭐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깨달은 일이 있었어. 말로 하면 아주 간단하지. 세계는 딱히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길 확률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나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일에는 대범하게, 되는 대로 명랑하게 지내는 편이 좋다고. 그래서 여자가 되었고 지금에 이르렀어. 그 무렵 나는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서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서 즐거움이란 그런 것인가 하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토악질이라도 날 것처럼 잘 안다. 왜 사람은 이렇듯 선택할 수 없는 것일까? 버러지처럼 짓뭉개져도 밥을 지어 먹고 잠든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어간다. 그런데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도 밤은 어둡고 숨은 답답하다. 각자 끝없이 헤매이는 무거운 잠 때문에 싸우는 밤. 이튿날은 화창하게 개었다. 아침 빨래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11시 반에? 전화가 걸려올 시간이 아니다. 고개를 갸웃하고 수화기를 들자 앗, 미카게 씨, 오랜만이야 라며 짜랑짜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치카 씨?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밖에서 거는 전화인지 차 소리 때문에 시끄러웠지만 목소리는 내 귀에 또렷하게 남아 다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였다. 치카 씨는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으로 에리코 씨의 게이바에서 치프로 일했었다. 옛날에는 다나베네 집으로 곧잘 자러 오기도 하였다. 에리코 씨가 죽은 후 그녀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그녀라고는 하지만 치카 씨는 에리코 씨에 비해 아무리 봐도 남자란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나 화장을 하면 싹 달라지는 생김새에 키도 크고 날씬하다. 화려한 드레스가 잘 어울리고 몸짓도 유연하다. 한 번은 전철 안에서 초등학생이 놀리면서 치마를 걷어올려 그만 엉엉 울어버리고만 소심한 사람이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녀와 함께 있으면 내 쪽이 훨씬 더 남자다운 듯한 기분마저 든다. 있지, 나 지금 여기 있는데 잠깐 나오지 않을래? 할 얘기가 있어. 점심 먹었어? 아직. 그럼 지금 바로 사라시나로 와. 알았지? 치카 씨는 황급하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빨래 널기를 그만두고 서둘러 집을 나왔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한겨울낮의 거리를 성큼성큼 걸었다. 역 앞 쇼핑가에 있는 그 메밀국수 집으로 들어서자 치카 씨는 아래 위로 민족 의상인 스위트수트 차림으로 우동을 먹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어머나 오랜만이네. 이제 어엿한 숙년에 출근되지도 못하겠어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부끄럽다기보다 반가움에 눈시울이 시큰하였다. 이토록 꾸밈이 없고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는 식의 웃는 얼굴을 나는 달리 알지 못한다. 치카 씨는 온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조금 수줍어진 나는 메밀국수 주세요 라고 큰 소리를 질렀다. 가게 아줌마가 종종걸음으로 다가와 물컵을 탁 내려놓았다. 무슨 얘긴데? 메밀국수를 먹으면서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녀는 늘 별 대수롭지도 않은 의논거리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그러려니 했는데 그녀는 대단한 말이라도 하는 양 속삭거렸다. 그게 말이지 유씨 일이야. 내 마음이 쿵 하고 소리를 냈다. 걔 있지. 어젯밤 가게에 와서
아, 잠이 안 와. 이러는 거야. 기분도 별로 안 좋고 하니까 기분 전환하러 어디 가자고 야단이더라니까. 아, 착각하지 마. 난 그 애가 요만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니까. 이상한 관계가 아니고 말하자면 부모 자식 간이야. 부모 자식. 알고 있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치카 씨는 말을 이었다. 나 깜짝 놀랐다니까. 나 좀 멍청하잖아. 그래서 사람들 기분 같은 거 잘 모르는데 그래도 절대로 남한테 약한 구석 보이는 애 아니잖아. 울기는 잘하지만 엄살은 안 부리잖아. 그런데 영 떼를 쓰는 거야. 어디 가자고. 어쩐 일인지 유씨 그대로 땅속으로 꺼져버릴 것처럼 기운이 없었어. 그래서 데리고 어디 가고 싶기는 했지만 지금 가게 수리 중이거든. 다른 사람들도 아직 불안정하고 내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계속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럼 혼자 다녀오지 하면서 풀이 팍 죽어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여관 소개해 주기는 했는데 음, 음, 그런데 내가 장난삼아 미카게 씨랑 가 라고 했거든. 정말 농담이었어. 그랬더니 유씨 심각한 표정으로 그 녀석 일 때문에 이직하는 걸 게다가 더 이상 그 녀석을 우리 가족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지금 열심히 지내고 있는데 미안해서 라는 거야. 뭔가 짚히는 게 있더라고. 너 그거 사랑 아니야? 맞지? 절대로 사랑이야. 그렇지. 나 유씨가 묻고 있는 여관 전화번호 아니까 미카게 씨 가줘. 치카 씨. 나는 말했다. 난 말이지. 내일 일 때문에 여행 떠나.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유이치의 기분을 손에 잡힐 듯 알 수 있다. 안다는 기분이 들었다. 유이치는 지금 나보다 몇백 배나 더 강렬하게 어딘가 멀리로 가고 싶은 것이다.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장소로 혼자 가고 싶은 것이다.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피해 어쩌면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확신했다. 일이 다 뭐야? 치카 씨는 몸까지 내게로 내밀고 말했다. 이런 때 여자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아니면 뭐야? 혹시 너 아직 처녀? 아니면 너희들 벌써 한 거야? 치카 씨. 그럼에도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들 치카 씨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치카 씨의 눈에 비치는 나와 요이치는 실제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생각은 해보겠지만 나도 에리코 씨 일 들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머릿속이 혼란스러운데 유이치는 오죽하겠어? 그런데 어떻게 그러자 치카 씨는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얼굴을 들었다. 맞아. 나 그날 밤 가게에 안 나가서 에리 씨 임종도 지키지 못했거든. 그래서 아직 믿을 수가 없어서.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은 알고 있었어. 그놈이 가게에 들락날락하는 동안 에리코가 나한테 자세하게 의논이라도 해주었으면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했을 텐데. 유씨도 분한 거지 뭐. 그렇게 착한 애가 일그러진 표정으로 뉴스 보면서 사람을 죽이는 놈들은 다들 죽어야 돼 라고 했을 정도니까. 유씨도 외톨이가 되었어. 무슨 일이든 혼자서 해결하려는 에리 씨의 성격이 이런 결과를 낳다니 너무하지. 치카 씨의 눈에서 방울방울 눈물이 떨어졌다. 내가 답답해하는 사이에 치카 씨는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가게 안 손님들이 우리 쪽을 힐끔힐끔 보았다. 치카 씨는 푸들푸들 떨면서 울었고 곁에 있는 장국물에 눈물이 똑똑 떨어졌다. 미카게 씨, 난 외로워. 왜 이런 거지? 신이 없는 걸까? 앞으로 다시는 에리 씨를 만날 수 없다니 어이가 없어서
하염없이 우는 치카씨를 데리고 가게에서 나왔다. 그 높은 어깨를 껴안고 역까지 걸어갔다. 미안이라며 레이스 손수건으로 눈두덩을 누르고 개찰구에서 치카씨는 나한테 유이치가 묵을 여관의 전화번호와 지도가 적힌 메모지를 재빨리 쥐어주었다. 과연 물장수 할 일은 다 하네 라고 감탄하면서 나는 그 널찍한 등을 애처로운 심정으로 배웅하였다. 나는 그녀의 성급함도 해품도 영업사원 노릇을 하다가 일을 감당하지 못해 그만둔 과거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눈물의 아름다움은 잊기 어렵다. 사람의 마음에는 보석이 있다고 생각게 한다. 팽팽하고 투명하게 개인 파란 겨울 하늘 아래서 서글프다. 나마저 어째야 좋을지를 모른다. 하늘이 파랗다. 파랗다. 메마른 나무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고 차가운 바람이 분다. 신은 없는 걸까? 나는 그 다음 날 예정대로 이주로 떠났다. 선생과 스태프 몇 명과 카메라맨, 머릿수가 그리 많지 않아 신나고 오붓한 여행이 될 것 같았다. 일정도 그렇게 빡빡하지 않다. 역시 이런 생각이 든다. 지금의 나한테는 꿈 같은 여행이다.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 같은 것이다. 이 반년에서 해방된 듯한 기분이다. 이 반년, 할머니가 돌아가신 무렵부터 에리코 씨가 죽기까지 나와 요이치 두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지만 내면은 점점 복잡해졌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너무 벅차서 그냥은 버티기 어려웠다. 그래서 둘은 고심고심 평온한 공간을 만들어갔다. 거기서 에리코 씨는 빛나는 태양이었다. 그 모든 것이 마음에 스며 나를 변화시켰다. 안이하고 권태로웠던 공주님은 지금 거울 속에서나 간신히 그 흔적을 볼 수 있을 만큼 멀리 떠나와 버리고 말았다. 차창으로 스치는 청명한 바깥 경치를 바라보면서 나는 자신의 내부에 생겨난 가늠할 길 없는 거리를 호흡하였다. 나도 지쳐있다. 나 역시 유이치를 떠나 편해지고 싶다. 그건 아주 슬픈 일이지만 역시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 밤의 일이다. 나는 잠옷바람으로 선생방에 가서 말했다. 선생님, 무지무지하게 배가 고픈데 밖에 나가서 뭐 먹고 와도 되나요? 함께 있던 선배 스텝이 미카게 씨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라며 소리내어 웃었다. 그녀들은 벌써 잠옷을 입고 이불 위에 앉아 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정말 배가 고팠다. 그 여관의 명물이라는 채소 요리가 음식을 잘 가리지 않는 내가 유독 싫어하는 채소만 줄줄이 들어있어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선생은 웃으면서 용납해 주었다. 밤 10시가 넘었다. 나는 긴 복도를 터덜터덜 걸어 일단 내 방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여관을 나왔다. 혹 내가 나간 줄도 모르고 문을 잠가버리면 큰일이다 싶어 뒤쪽 비상구 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그날은 그 끔찍한 요리를 취재하는 게 일이었으니 내일은 밴을 타고 다시 이동한다. 달빛 속을 걸으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내내 여행이나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반길 가족이 있다면 낭만적인 기분일 텐데 나는 그야말로 피부치 하나 없이 외톨이라서 뼛속 깊은 고독을 느낀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한테 가장 어울릴 듯한 기분마저 든다. 여행지에서의 밤은 언제나 공기가 깨끗하여 마음까지 맑아진다. 어차피 나는 나일 뿐이니 이렇게 맑은 인생을 보낼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한다. 그런데 난감하게도 유이치의 마음을 알아버렸다. 두 번 다시 그 도시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 여관들이 쭉 늘어서 있는 길을 내려갔다. 산들의 검은 그림자가
어둠보다 한결 검고 무겁게 길을 응시하고 있다. 유카다 위에 덧옷을 입은 술 취한 관광객들이 우글우글 큰 소리로 웃으며 오간다. 나는 뜻밖에도 마음이 들뜨고 신났다. 홀로 별 아래 낯선 곳에 있다. 가로등 밑을 지날 때마다 늘어났다 줄어드는 그림자 위를 걸어갔다. 시끌벅적한 술집은 겁이 나서 피했다. 그러자 역 근처까지 가고 말았다. 불이 꺼져 깜깜한 기념품 가게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다 아직 문이 열려있는 국수집 불빛을 발견하였다. 우윳빛 유리문 속을 들여다보니 카운터밖에 없어 단촐하고 손님도 딱 한 명밖에 없었다. 나는 안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좀 풍성한 음식이 먹고 싶어서 돈가스 덮밥 주세요 라고 주문했다. 돈가스 튀겨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릴 텐데 괜찮은가? 가게 아저씨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 단장을 한 모양이다. 온몸 냄새가 풍기고 구석구석 손길이 닿아 있어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가게는 되게 맛도 좋다. 나는 기다리다가 손 닿는 곳에 놓여있는 핑크색 전화기를 보았다. 나는 손을 뻗어 수화기를 들고 아주 자연스러운 기분으로 메모를 꺼내 유이치가 묵고 있을 여관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여관집 주인이 유이치에게 전화를 돌리는 동안 문득 생각하였다. 내가 에리코 씨의 죽음을 안 후 그한테서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 불안함은 전화를 닮았다. 그 후부터 유이치는 내 눈앞에 있는데도 전화 저편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곳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한결 파란 바닷속 같은 곳이란 기분이 들었다. 여보세요? 유이치가 전화를 받았다. 유이치? 나는 안도하였다. 미카게야,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았지? 아참, 치카씨인가? 조금 멀리 떨어진 그 조용한 목소리가 케이블을 타고 밤을 달려온다. 나는 눈을 감고 그리운 유이치의 목소리 울림을 듣고 있었다. 그것은 애처로운 파도 소리처럼 들렸다. 거기 뭘로 유명할 텐데? 데니즈, 아하, 그건 거짓말이고 산 위에 신사가 있는데 그게 유명한가? 산 기슭에는 온통 절간 음식이라나 두부 요리 파는 여관들 투성이고 나도 저녁 때 먹었어. 어떤 요리? 흥미로운데? 아, 관심이 있단 말이지. 그게 온통 두부야. 맛은 있는데 아무튼 온통 두부. 두부찜에다 된장 바른 두부, 두부튀김, 유자하고 깨 뿌린 두부, 전부 두부. 장국에 계란 두부가 들어가 있는 정도는 말할 것도 없고 딱딱한 게 좀 먹고 싶어서 마지막 코스는 밥이겠지 하고 기다렸더니 웬걸 차죽이 나오더라니까. 할아범이 된 기분이었어. 우연이네. 나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왜 음식 안 나왔어?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나왔어. 네가 싫어하는 것들이라니. 아주 확률이 낮을 텐데. 운이 나빴군. 괜찮아. 내일은 맛있는 것 먹을 수 있으니까. 좋겠다. 난 내일 아침 상이 눈에 보인다. 데친 두부겠지? 그 조그만 질냄비를 고체 연료로 데우는 그걸 거야. 틀림없어. 그래, 치카씨가 자기가 두부 좋아하니까 여기 소개해줬는데 하긴 굉장히 좋은 곳이기는 해. 창문도 크고 폭포 같은 것도 보이고. 그렇지만 한참 성장 중인 나는 지금 칼로리가 높고 기름기 있는 음식이 먹고 싶다고. 신기하네. 같은 밤하늘 아래서 지금 둘 다 배를 쫄쫄 곪고 있다니. 유이치가 웃었다. 몹시 바보스럽기는 하지만 나는 그때 나는 지금 돈가스 덮밥 먹을 거라고 자랑할 수가 없었다. 어째서인지 더 없는 배신처럼 여겨지고 유이치의 머릿속에서 함께 굶어주고 싶었다. 나의 감각은 그때 소름 끼칠 만큼 깨어 있었다. 나는 손에 잡힐 듯 알 수 있었다. 둘의 마음은 죽음으로 에어싸인 어둠 속에서
완만한 커브를 그리며 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커브가 지금 거의 맞닿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이 지나면 서로 다른 회로를 따라 떨어지고 만다. 지금 여기를 지나면 두 사람은 이번에야말로 영원한 친구로 남는다. 틀림없다.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째야 하는지를 모른다. 그래도 좋을 듯한 기분마저 든다. 언제쯤 돌아올 건데? 내가 물었다. 유이치는 잠시 침묵한 후 금방이라고 대답했다. 거짓말 못하는 녀석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분명 돈이 떨어질 때까지 그는 도망칠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 에리코 씨의 죽음을 지연시켰던 때처럼 똑같은 어색함을 짊어지고 나한테 연락하지 않는다. 그게 그의 성격이다. 그럼 또 보자. 나는 말했다. 응, 그래. 그는 왜 도망치고 싶어 하는지 스스로도 모를 것이다. 손목을 긋는 일은 없겠지? 내가 웃으며 말했다. 힛. 웃으며 유이치가 전화를 끊었다. 순간 엄청난 탈진감이 덮쳐왔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망연히 유리창문을 쳐다보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밖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오가는 사람들이 춥다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밤은 오늘도 온 세계에 공평하게 찾아왔다 지나간다. 사람이란 상황이나 외부의 힘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의 내면 때문에 지는 것이다. 이 무력감, 지금 그야말로 바로 눈앞에서 끝내고 싶지 않은 것이 끝나가고 있는데 조금도 초조하거나 슬퍼할 수 없다. 한없이 어두울 뿐이다. 아무쪼록 좀 더 밝은 빛이나 꽃이 있는 곳에서 천천히 생각하고 싶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다. 드디어 돈가스 덮밥이 나왔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나무젓가락을 갈랐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모양새도 먹음직스럽게 생겼지만 먹어보니 정말 맛있다. 굉장한 맛이다. 아저씨 정말 맛있네요.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지 라며 아저씨는 뿌듯하게 웃었다. 아무리 배가 고프다지만 나는 프로다. 이 돈가스 덮밥은 거의 행복한 만남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솜씨다. 고기에 질하며 소스에 맛하며 계란과 양파를 익힌 정도하며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하며 어디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러고 보니 낮에 선생이 사실은 그 집을 취재하고 싶었는데 라며 이 가게의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난다. 나는 운이 좋다. 아, 유이치가 같이 있다면 하고 생각한 순간 나는 충동적으로 말을 뱉고 말았다. 아저씨 포장도 되나요? 1인분 더 만들어 주시겠어요? 그리하여 가게를 나온 나는 깊은 밤 부른 배에 아직 따끈한 돈가스 덮밥 팩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한길에 우뚝 서 있는 꼴이 되고 말았다. 내가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어쩌나 하고 주춤거리고 있는데 택시를 기다리는 줄 알고 바로 눈앞으로 미끄러져 온 빈 택시를 본 순간 결심하였다. 택시에 올라타 말했다. 1시까지 가주실 수 있어요? 1시? 운전사가 얼빠진 목소리로 되부르며 나를 돌아보았다. 나야 고맙지만 멀어서 요금도 많이 나올 겁니다, 손님. 네,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나는 황태자 앞으로 나선 잔다르크처럼 당당하게 말했다. 이런 정도면 신용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됐다. 그리고 도착하면 일단 편도요금 지불할 테니까 한 20분쯤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주셨으면 해요. 연애 사건이로군요. 그는 웃었다. 네, 뭐 그런 비슷한 거예요. 나도 쓸쓸히 웃었다. 좋아요, 가죠. 돈가스는 한시를 향해 한밤을 달렸다. 나와 돈가스 덮밥을 태우고